네, 우리 교재가 뭐 리딩 토닉인데요. 리딩 토닉. 저도 얘기했지만 원래 토닉이란 단어는 그 단어 하나만 보면은 그 영양제, 뭐 강장제 이런 뜻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뭐 생컴 토닉, 리딩 토닉, 보카 토닉, 그래머 토닉, 그러니까 아 영양제구나. 근데 원래 제 의도는 그렇게 쓴 게 아니고 토닉을 한 단어로 쓰면 영양제라는 뜻이 있지만은 전미어로 쓰면은 thinking about,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전미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 전미어로 쓴 건데 사람들이 다 아 영양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어요. anyway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독해를 잠깐 얘기할 건데 솔직히 독해는 여러분 이렇게 초기에 강의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휘 되고 문장 구조 파악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논리적인 사고도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나 문법이나 기본적인 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문해서 막 주어 나누고 동사 나누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요. 어차피 1년 내내 글만 봐야 돼요. 영어 글만. 이해가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어차피 진짜 저 생기초인데 저 보카토닉 강의 들으니까 단어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그렇게 낮아요? 그렇진 않죠. 꽤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중학교 0단어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저 쉬운 단어부터 하는 게 difficult 막 이런 단어부터 하고요. 쉬운 단어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제가 아주 그렇게 기초적인 단어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차피 기초만 해도요 시험 못 봐요. 그리고 기초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기본 단어 아주 쉬운 단어도 해야 돼. 중학교 단어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 중학교 단어 모르는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영어만 해요. 1년 동안 영어만 하면서 설마 여러분 12월 달 됐는데 선생님 저 기초 단어 해피 행복한 안 외우고 와가지고 해피란 단어를 몰라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생겨요. 이거 계속 지문을 보다 보면 그런 기본 단어들은 계속 반복돼서 보인다고요. 그렇죠. 약간 의미가 어려운 단어들은 어때요? 우리가 많이 봐도 놓칠 수 있는 단어는 계속 접촉면을 늘려주는 거예요. 기본 단어들은 그래서 접촉면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10달 공부하고 했는데 해피, 언해피 이런 단어가 헷갈리네. 너무 기본 단어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문부터 할 필요 있지 해도 상관없지만은 그걸로 2, 3개월 하느니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문제로요. 문제 들어갈 건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O, 여기 RO, R5, R1, R2, R3, R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해는 우리가 지금 R0 이제 R5 계좌인데 독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많이 봐요. 물론 아까처럼 뭐 어휘 따로 외우고 문장 구조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크게 독해는 어떤 전략을 보냐면 첫 번째가 유형별, 그 다음에 유형별, 주제별 이 두 개예요. 근데 유형별은 보통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풀이 전략과 독해 전략이에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독해 전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을 내가 알아. 쟤는 항상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숨겨서 하는 새끼야 저건. 끝까지 막 뺑뺑 돌려 마지막에서 근데 여기까지 한 거 신경 없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맞아. 걔는 말하는 스타일이 항상 맨 뒤에 있어. 그러니까 저런 말 할 때는 제가 말할 때는 뒷부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신경 써야 돼. 아니야. 쟤는 일단 지 용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니까 앞부분이 중요해. 그래서 글의 종류 이해가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이냐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아니면 묘사적인 문학작품이냐 비문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꼼꼼하게 열심히 들을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글을 전개해 가는지 말을 자신의 언술 체계를 전개하는지를 예측하고 있다고 봤대요. 그럼 읽기 훨씬 더 쉽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읽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독해 전략이에요. 그렇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가를 봐서 그 지문이라는 게 이거 지문 성격상 이거는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나오고 어떻게 전개될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독해 전략.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 문제풀이 전략이에요. 문제풀이 전략은 이거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문제가 뭘 물어봤냐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가 중요해요. 그렇죠? 얘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볼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거 주제 묻는 거야? 아니면 이거 추론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빈칸 문제야? 아니면 이거 그렇죠 트루 나트루 문제야?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글을 어떻게 이거 문제 있어 여기 뭐 괜찮아요?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보는 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독해 전략, 하나는 문제풀이 전략. 이게 유형별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주제별이에요. 주제별 전략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계륵가도 같아요. 하자니 끝도 없고 안 하자니 그쵸 아쉽고. 무슨 말이냐면 편입은 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얘기해 드렸지만요, 편입 독해 지문은요 한글로 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왜요? 한글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죠?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 정치, 경제, 문학, 철학, 뭐 의학, 천문학, 그렇죠? 경제학. 정말 우리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뭐 아주 쉬운 상식 수준이 아니고 웬만한 전문가 수준이야라는 글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내용을 내가 만약 그 전공이야. 그럼 어때요? 그죠? 글이 잘 읽혀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할지 뻔히 알아요. 내가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내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내용이 나오면 어때요? 하나도 안 읽혀요. 그래서 이 주제별 전략은 뭔가 하면은 편입에 나오는 빈출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적인 지문 읽으면서도 이거 철학적인 지문이구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봐야지. 이거랑 전혀 모르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손도 못 댄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간다고. 물론 내용을 이해 못하고도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독해 전략, 문제풀이 전략, 주제별 전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섞어서 뭡니까? 랜덤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빠르게 답 찾는지를 청기누설 방식으로 실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통 해서 R5부터 R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볼 거는 이 R5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풀이 유형별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OT 하는 거 내용을 보면은 이거 우리 아주 기초 구분도 안 하고 벌써 이렇게 시작하나? 저는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문장 써주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막 이러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써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뭐 편입 학생들이 이렇게 실력이 안 좋은 학생들도 많고 그렇다는 거 전제로 이렇게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죠? 맨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문제 풀면서 까다로운 문장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큰 지문에서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R5 교재는 편입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기출문제긴 하지만 기출문제가 이런 수준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볼 R5 교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쵸? 설명해 드리고요. 한번 여러분이 푼 거랑 제가 푸는 거랑 한번 비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1장이요. 1장. 이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 계속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들을 때 잘 조심해서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가 글의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글의 주제. 여러분 주목. 이게 독해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에 최근의 경향에서 이 주제가 많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글을 읽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독자로서 읽는 사람. 두 번째, 수험생으로 읽는 경우. 세 번째, 출제자로 읽는 경우. 그쵸? 이해가요? 어떤 지문을 읽을 때, 독자로서 읽을 수 있고, 출제자로서 읽을 수 있고, 수험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읽어야 되죠. 플러스 뭣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얘기했죠. 수험생에서 입장에 읽으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었는지를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죠. 수험생으로 글을 읽는 경우와 출제자로 글을 읽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뭐랑? 일반 독자가 읽는 경우. 일반 독자를 왜 읽어요? 일반 독자가 읽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something or someone. 그렇죠? 이게 소재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글은 기본적으로 중심 핵심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소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관해서 또는 something, 뭔가에 관해서 어떻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일반 독자로 글을 읽겠다는. 이렇게 보세요. 주목. 신문을 왜 읽어요? 신문을 안 보겠지만 여러분 신문 안 보죠? 신문을 근데 왜 봐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신문 좀 봐야지 하고 신문 보면 요즘에 종이 신문 안 보잖아요. 진짜 옛날에 신문을 본다 할 때 왜 볼까요? 어떤 일이 있지? 어떤 일이 벌어졌지? 하고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요. 어떤 사물과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쵸? 알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라고요. 그쵸? 그게 일반적인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독해의 기본이에요. 주제를 파악하고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something, somebody가 어떻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주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문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야, 오늘 갑자기 무슨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발표했는지 좀 알아와봐. 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도 아까 독자 입장에서 신문 전체 펴놓고 처음부터 꼼꼼히 이렇게 읽어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아빠가 시킨 거 부동산 경제면 부동산 파트 여기 이렇게 발표해놨구나 해서 빠르게 그것만 읽고 가서 얘기해주고 오면 되죠. 그게 수험생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 출제자는 그래서 새끼한테 뭘 물어볼까? 어느 걸 물어보면 얘가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이 뒤집어서 보는 거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이 주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독자로서 글을 읽는 사람, 그렇죠? 일반 독자로서 글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주제 문제가 여러분 지금은 좀 생뚱맞을 거예요. 이 소리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주제 문제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많아요? 세부적인 정보. 야, 어디 가서 부동산 전세에 뭐 있는지 찾아봐봐. 언제 누가 뭐 했는지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주제라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something or somebody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독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의 주제,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재밌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은 그 주제문은 크게 두가의식, 중가의식, 미가의식, 양가의식, 병렬식으로 존재한다. 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가의식 보세요, 주목. 이렇게 있으면 봅시다. 두가의식은 주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두가의식은 주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가의식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미가의식은 끝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양과의식은 맨 앞에도 하나 있고 맨 뒤에도 하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병렬식은요. 막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할게요. 병렬식이라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나오는 건 두과의식, 중과의식, 미과의식, 양과의식이에요. 주제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맨 앞과 맨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어의 글을 보면은 대부분은 뭐예요? 두과의식 아니면 어때요? 미과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래요. 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야, 맨 앞에만 읽고 맨 끝에만 읽고 대충 답 찾자.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요. 한 7, 80% 이상의 주제 파악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떤 경우가 생겨요? 두가의식이 아닌 미가의식이지만은 중가의식의 경우도 문제를 내고 싶은 경우가 있겠지. 양과의식에 있는 경우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도 중요해요. 뭔가 하면 제가 만약에 출제자인데 양과의식이야. 양과의식이에요. 양쪽 여기도 주제 있고 여기도 주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한번 끊으면 어떨까요? 글을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과의식이 되겠죠. 이해가요? 양과의식인데 제가 뭡니까?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서 잘라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두과의식이 되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리고 그럼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해요. 여기만 잘라요. 여기만. 어딘가 하면 여기만. 주제가 없는 이 부분만 잘라서 문제네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주제가 숨어 있는 거죠. 예시를 가지고 주제를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떻게 자르냐, 그렇죠? 지문을 자르냐에 따라서 컷하냐에 따라서 주제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두과의식하고 미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두과의식하고 미과의식이 중요하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이제 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고 끝에 있고 이러면 될까요? 물론 시간 없으면 그러면 되겠지만은 걔네가 시그널이 있어요. 이거 앞에가 주제네요.
이거 끝에가 주제네요. 이렇게 주는 시그널이 있다고요. 그 시그널을 파악하면은 주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시그널이 나오자. 주제문 찾기는 글의 주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갖는데, 그렇죠?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토픽 센텐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영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뭘까요? letter. 이거 뭐라고 그러죠? 또 편지 그럴 거야? 이거 뭐야? 글자요, 글자. 그쵸? 영어로는 알파벳 하나. 그쵸? 한국어로는 글자, 한 단어도 아니죠. 글자 하나. 그쵸? 초성, 중성, 글자 하나. 이게 모여서, 여러분, 알파벳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C, 무슨 의미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알파벳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의 아이디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구성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 최소 단위가 뭐지? 뭐예요? 그쵸?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vocab이에요, vocab. 어휘. 여러분, 단어 스펠링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그거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어때요? 하나의 의미를 가져. 이거 무슨 뜻의 단어야? 무슨 뜻의 수거야? 이게 정해지죠. 이게 어휘예요. 오케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어휘가 모여서 어휘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져.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휘를 묶어가지고, 어휘 몇 개 묶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딱 굳어진 의미가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죠. 가장 기본 단위는 이거죠. 센텐스요. 뭐죠? 문장이죠. 됐어요? 단어에 모여서 뭐 he loves swimming. 그러면 she loves swimming. she loves swimming 묶어서 그녀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개념을 알게 되죠. 됐어요? 네 번째. 첫 번째 의미 구조가 어휘, 두 번째 의미 구조가 문장, 세 번째, 첫 번째가 글자. 근데 첫 번째는 어휘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좀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요. 여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우리가 그 워드 써본 적 있죠? 워드 치다가 한 문장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같아요? 마침표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계속 써요? 아니면 엔터 치고 탭 쓴 다음에 다시 써요?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고, 그쵸? 엔터 치고, 그쵸? 엔터 치고 탭 쓴 다음에 다시 써요? 아니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계속 써요? 주의, 어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계속 썩 써요? 엔터 치고 탭 쓰고 세 문장 써요? 그 문장 끝나면 또 엔터 치고 탭 쓰고? 엔터 탭 이렇게 해요? 어때요? 우리면 어떻게 해요? 한 문장 끝나고 나면 엔터 치고 탭 써요? 아니면 스페이스바 눌러요? 스페이스바 눌러요? 계속 스페이스바 누르고 끝없이 스페이스바만?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너무 지루하겠다. 한 번은 엔터 치고 탭 쓰자 그러고 한 번씩 바꿔줘요? 미국 언제 어떻게 해요, 미국은? 그렇죠. 문단이 끝날 때는 엔터 치고 탭을 치죠. 안 끝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죠. 그럼 문단이 뭔데? 여러분 보세요. 영어로 이 문단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그럼 파라라는 단어가 뭔지 파라? 이게 옆이란 뜻이에요. 태양 옆에서 태양을 막아주는 걸 솔라, 태양이죠. 파라솔. 내 옆에 앉아서 내 거 뜯어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sit, 앉아, 파라사이트, 기생충. 그렇죠? 그러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다음 달라고 넘어간 게 아니고 옆에다 나란히 붙여 쓰는 거예요. 그걸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단락 또는 문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의 패러그래프라는 건 뭡니까? 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센텐스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네가 말하는 스타일도 좋고 옷 입는 스타일도 좋고 네 성격도 좋고 네 센스 있는 거 좋고 이런 것도 좋아.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나의 아이디어로 묶여 있죠. 그럼 하나의 패러그래프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러나 나는 옛날부터 정말 이 점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건 다른 아이디어죠. 그러면 엔터 치고 테스트 다음에 however 하고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어떤 구조인지요? 그래서 왜 패러그래프가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지니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마지막에 만드는 게
그쵸? 우리가 지문, 우리가 시험 문제 보는 패시지, 지문을 만들어요. 지문. 이 지문은 보통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 3개에서 4개의 패러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3, 4개의 패러그래프로,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3, 4개의 패러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봅시다. 제가 만약에 복합 통역하면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떻게 형성된가 하면요 접두와 이거 합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이게 의미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근은 이거고 어원은 이거고 막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뭡니까? 이 어휘를 설명하는 게 어휘 수업이죠. 그리고 이 단어 중에 어떻게 모였는데 이 단어가 이게 주어 자리에 있고요. 이게 서술어 자리에 있고요.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고요. 이렇게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뭐야 이게? 문법 수업이죠. 맞아? 그리고 이 진술과 이 진술이 순접인지 역접인지 같은 내용 얘기하는지 다른 내용 얘기하는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거 우리 어디서 합니까? 이 지문과 이 지문이 순접이야 역접이야 같은 내용의 이거 어디서 했었어요? 논리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어떤 진술이 논리적으로 같은 방향 얘기하는지 인과인지 아닌지 이거 연습하는 게 논리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독해가 종합적이라는 거지 않아요? 이게 되면 뭡니까? 이 세 개를 합쳐서 문장에 놓고 이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문을 그럼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데 여기다 한번 지우고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큰 지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긴 지문. 실제로 시험 문제 하면 긴 지문이 있어요. 긴 지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paragraph 1, paragraph 2, paragraph 3, paragraph 4 해서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단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단락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이 단락이 얘기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겠죠. 아이디어 넘버 1. 됐어요? 아이디어 넘버 1이 있겠죠. 여기에 분명히. 그렇죠? 그럼 이 단락에도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어 넘버 2.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이 단락에는요. 아이디어 넘버 3.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진술이요. 패러그래프마다 하나 아이디어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번째요. 아이디어 넘버 4.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의 아이디어가 다 중요해요? 아니죠. 글의 구성에 따라서. 첫 번째는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요,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하네요. 네 번째 단락은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아이디어 중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어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 네 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메인 아이디어라고 부르겠죠. 메인 아이디어. 이게 뭐가 돼요? 주제와 요지가 되는 거죠. 그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단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만약에 아이디어 4가 메인 아이디어다. 그럼 이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이 이 안에 있겠죠. 어디요?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겠죠. 그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장을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그 문장을. 그 문장을 뭐라고 불러요? 당연히.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문장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TS라고 부르는 거예요. TS가 뭐죠? 토픽 센텐스요. 맞아요? 그 단락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단락 안에서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토픽 센텐스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글은 something에 관하여, somebody, 누군가에 관하여 또는 뭔가에 관하여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겠죠. 그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키워드예요. 핵심어. 됐어요? 아,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됐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글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두세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독해 지문은 구성되는 거라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재밌는 게 미안하지만은 뭔가 하면은 지금은 교재가 원래 RO 교재는 이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4개씩 3개씩 나오는 것보다는 패러그래프 하나 가지고 구성된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자, 토픽 센텐스 메인 아이디어 찾아내고 자, 전반적으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문 찾아내고 키워드 찾아내고 이해가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이 말로는 쉬운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있는지 봐봅시다. 봐드릴게요. 있거든요. 뭔가 공통점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이거를 거의 파악을 안 하고 글을 읽어요. 근데 우리 왜 이게 파악이 안 되냐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걸 별로 중시하진 않아요. 그냥 써. 그럼 여러분 그냥 쓰죠. 막 쓰잖아. 쓰다가 생각 바뀌면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또 딴 거 쓰고. 여러분 원래 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글을 써야 되는 글의 흐름에 플로우가 있어요. 플로우. 근데 얘네는 글 쓰는 방법을 배우면 그걸 배운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그렇죠? 딱 보면은 이거 시간 순서, 타임 오더 또는 영어로는 chronological order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시간 순서를 국어 시간에 뭐라고 하면 추이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추이적 구성. 그렇죠? 추이적 구성. 시대 순서대로 193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년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60년대 와서 이렇게 됐고요. 70년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써주는 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딱 보면요. 여러분 이건 금덩어리예요. 정말 금덩어리. 별표 치세요. 어떤 글을 딱 봤을 때 야 이거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네 라고 여러분이 만약 느꼈다. 그럼요. 이 글의 주제와 제목은요. 세 가지 범위를 못 벗어나요. 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글을 봤는데 시간 순서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의 주제와 제목은 무엇 무엇의 역사, 무엇 무엇의 기원, 그 핵심어만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무엇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천되어 왔는가에 관한 글이에요. 무조건. 됐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글이 전개되는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시대의 수로 시간 순서도 변천된다. 그럼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 최초로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에 대한 포드에 대한 생각을 했죠. 그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세단으로 발전되고 70년대에서는 이게 뭐 무슨 차가 만들어지고 80년대에는 어떻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천천히 수소차가 이게 뭐예요? 자동차의 역사, 자동차의 기원, 자동차의 변천 발전 이 세 개를 못 벗어난다고요. 이해가요? 여기요, 여러분 제 수업의 특징은요. 쉬운 것만 하지 않아요. 다 얘기할 겁니다. 예외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 푸는데 이렇게 문제 푸는데 정말 팁이거든요. 시간 순서는 기원, 역사, 발전이다. 이건 정말 팁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 시간 순서가 너무 짧아. 시간 순서가 너무 짧아. 그러면 안 돼요. 시간 순서가 짧은 거는 묘사적인 글이에요. 그렇죠? 밥통을 연다, 쌀을 집어넣는다, 물을 붓는다, 가스레인지를 킨다, 그 다음에 30분 기다린다, 그 다음에 밥이 되면은 꺼낸다. 여기 우리 그걸 답이 뭐랄까? 밥하는 거의 기원, 밥하는 거의 역사, 밥하는 거의 변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시간 순서, 분단위 시간 단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시대 순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이게 우리는 이런 훈련을 안 하지만 얘네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적인 작가가 글을 썼으면 항상 이런 식이 있어요. 두 번째, 글을 인과관계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인과관계. 이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이걸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원인과 결과 또는 결과와 원인의 형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전에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요 어떤 욕을 많이 먹었냐면요 한글로 글을 쓰면 글을 거지같이 쓴다고 한글을 못 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학생들한테 듣는 게 아니고 그 아시는 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대학에 뭐 국문과 교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못 쓰냐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글을 제가 못 쓰는 게 맞았어요. 왜 못 쓰냐면요
이 맨날 영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웃기는 게 아세요? 영어를 수업하다 보니까는 한글을요, 영어 번역체로 써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한테 영어 해석해 주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는 제가 한국말을 할 때도 한국말을 영어적 어순으로 전개를 하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말 없거든요. 영어에서. 무슨 한국말에 이런 말 없어요. 뭔가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어낸 건데, Your ignorance caused my anger. 이거 영어로 와닿죠? 야, 여러분의 무지함이 저의 분노를 야기하네요. 그렇죠? 니네 무식하니까 열받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무슨 아세요? 제가 간혹가다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의 무지함이 저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 하는 거야. 글을 쓸 때. 근데 여러분, 때려 죽여도 한국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의 무지함은 저의 분노를 이야기시켰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 그렇지만 한국 사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안 써요. 한국말을 써요. 아, 니네가 무식하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열받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당신들의 무지함은 저의 분노를 이야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글을 쓰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요? 무슨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얘네는 이런 거 중요해요. 주어가 원인이야. 목적어가 결과야. 이 인과야. 이런 원인 주어가 결과 목적을 이끄는 거야. 이게 나중에 문법 시간에 물주문이라고 배워요. 그렇죠? 물주문 배워. 뭐 have rain prevented us from going on a picnic.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물주문에서 어제 내린 폭우가 우리가 소풍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근데 너무 어색하니까는 비 때문에 소풍 못 갔어요. 물주문으로 의역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make sense가 논리적인 거야. 왜? 처음에 원인을 폭우, 원인, 결과, 소풍 못 감. 논리적이네. 이 문장 구조를 원하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도 이럴진데 단락 안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인 때려놓고 결과 나오는 구조. 또는 이런 사람 있죠. 좀 약간 성격이 어떤 사람 있어요. 약간 트위스트된 사람 있지. 원인 얘기하고 결과 나오는 것보다 결과 툭 던지고 나서 문제 제기해요. 사람 호기심 같아. 야, 제가 어저께 갑자기 있는 제 머리통 확 때렸다? 부터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왜? 둘이 친했잖아. 왜? 제가 어느 대판 샀다. 왜? 궁금하죠? 그때부터 살라미 작성 조금씩 원인을 얘기해 줄게. 그런 식으로 글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글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얘네들은. 그죠? 원인을 주고 결과를 얘기하든지 결과를 앞에 땅 던져놓고 서서히 뭡니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든지. 이해가? 그러니까 글을 파악할 때 이게 어떤 형식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으면은 글을 읽을 때 어디가 핵심이구나 알고 있다고. 여러분 원인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는가? 결과를 얘기하고 원인을. 그래서 결과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미과식이 되겠죠. 원인 얘기해주고 결과하는 건 미과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얘기하고 원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투과식이 되겠죠. 투과식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도 아까 우리가 두과식, 미과식, 양과식 했을 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순서는요? 두과식이에요, 미과식이에요? 두과식이에요, 미과식이에요? 양과식이에요, 중과식이에요? 시간 순서는? 한번 상상해봐. 어떨까? 여러분 이거는 알 수 없죠. 주먹 앞에 보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됐으면 이거 두과식도 아니고 미과식도 아니지. 전체 다 봐야 되지. 근데 만약 제가 글을 어떻게 쓴다면 저는 지금부터 그쵸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1960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두과식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전개를 맨 앞에다가 주제 얘기해놓고 전개할 수도 있죠. 아니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얘기한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자동차의 역사였습니다. 맨 밑에 끊어버리면 이건 미과식이 되겠죠. 근데 두 개 다 안 써버리면 보통 두 개 다 안 써버리죠.
그래야지 문제가 어렵지. 처음에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쉽잖아. 둘 다 빼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예시만 보고도 어때요?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주제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제 얘기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지만 하고 싶게 해줄게요. 비교. 이 비교라는, 여러분 이게 독해 수업할 때 이렇게 잘 안 해요. 보통 그냥 읽고 해석부터 하죠. 근데 한번 크게 매핑을 하라는 겁니다. 비교는 뭔가 하면요, 영어로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재밌어요. 그냥 나는 A에 대해서 얘기할게. A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너 A라는 알지? 그리고 걔 동생 B라는 알지? 둘이 같은 환경에서 해갖고 같은 부모에서 나오는데 둘이 얼마나 다른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둘을 대칭시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칭시키면서 얘기하면은 재밌거든요.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비교는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마다 비교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비교와 대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를 비교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비교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비교는 비교와 대조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오케이? 비교와 대조 중에 비교와 대조가 구분될 수도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는 A와 B의 공통점을 봐주는 거예요. 유사점을. 대조는 A와 B의 상위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둘 다 비교야 라고 얘기해도 돼요. 공통점이면 상위점인 건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통점과 상위점을 다 얘기해 주는 거.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주제가? 보세요. 뭔가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를 비교하고 대조해요. 비교는 같은 점 보여주는 거고, 대조는 다른 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주제예요? 난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A는 착해요, B는 나빠요. A는 뭐 부자예요, B는 가난해요. 그럼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다죠. 두 개가 다죠. 그렇죠? 그래서 뭐와의 비교, 이게 주제겠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비교와 대조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전체가 주제이고 소재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글 쓴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어디에 더 방점이 있을까요? 어떤 데 방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수아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지저분하고 뭐 게으르고 맨날 뭐 씻지도 않고 이럽니다. 그러나 사람 많은데 학교에만 가면은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비교와 대조 보면은 둘 다 중요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뒷부분, 뒤집고 나서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해가? 똑같은 비중이라고 하면 뒤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열거는 금덩어리예요. 왜 금덩어리인가 하면은 다 금덩어리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열거는 말이 열거지, 리스팅,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나열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봤어요. 이거예요. 이 구조를 보통 열거라고 많이 써요. 물론 열거는 이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경우가 많아요. 주먹 앞에 보세요. 나는 네가 싫어. 주제죠. 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많아. 첫째,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둘째, 너 옆에 가면 냄새나. 세 번째, 너 성격 더럽잖아. 너하고 대화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열거와 예시는 어떨 때만 있으면 일반적인 진술로 주제문을 딱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나열할 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거가 예시일 경우에는 이 예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중국어에서 많이 하는 게 for example 앞에가 주제문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겠죠. for example이 나열되고 있으면 이거 뭡니까? 앞에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결과 얘기해놓고 이거에 대한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원인 나열보다는 뭐가 많다? 예시를,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하는 게 많다. 오케이? 그래서 글의 구조가 이렇게 시간 순서, 인과관계, 비교, 열거. 이게 가장, 물론 이거보다 더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구성되는 단락의 구성입니다. 구성. 알아두세요. 오케이? 오케이. 5분 쉬었다 할게 화장실 갔다 오세요.